아는 것이 힘이다. 대충 뉴스의 재속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9,115달러. 이는 2017년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즉 국민 한 명당 국내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한 총량을 뜻하는데요.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265만원 꼴이 됩니다. 보통 통계를 말할 땐 4인 가정을 한 가구로 산정하니까 이를 대입해보면 한 가구당 1년에 창출하는 경제의 총량, 다시 말해 버는 명목소득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인데요. 우리 주변에 과연 이런 가정이 몇이나 있을까요? 어제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국민 순자산은 약 1경 3,078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러니까 빚을 뺀 순수한 자산을 뜻하는데요. 이를 한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약 3억 6,779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엔 4인 가족 기준 한 가구당 1년 소득이 1억 3천만 원, 빚을 뺀 순자산이 3억 7천여만 원인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요? 양극화,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우리 사회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수치들만 볼 땐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단지 나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그리고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해 11월 개통한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 노선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에 대비한 내장재 방염 처리부터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리고 운전자 전원을 무사고 경력자들만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운임은 우등보다 약 30%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보다 빨리 가거나 넓고 편리한 좌석 등의 서비스로 인한 요금의 차등 부과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지만 이젠 안전 관련 사항까지도 공공이동수단에서 요금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고 또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 평균의 함정, 그리고 표준 편차.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 편차가 줄어들어 비교적 사람들이 평균치에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겐 모델링이 필요하다.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가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모델링 이론을 통해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이 방송은 청취자분들의 재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의 다양한 사기 사례들을 참고하여 약간의 픽션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가명이 사용되었으며 이 모든 행위는 우리 모두 사기 피해를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2부입니다. 오늘 목요일 2부 코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기 사례를 통해 사기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기와의 전쟁이죠.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가갖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예, 대한민국 대표고 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가서 아낌없이 빼먹습니다. 네, 사기 전문가 박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서 다뤘던 그 방송 내용 중에 내 돈 한 푼 없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그 신공, 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청취자 한 분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 방송을 듣고 더더욱 경계의 끈을 조여야겠다고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래서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굉장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니까 돈 받고 뭐 이걸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 이렇게 경계의 끈을 고삐를 바짝 댄다고 하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걸 개발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돈 받고 이제 앞으로 이런 정보를 얘기를 해야겠는데 우리 방송의 그죠? 취지가 이런 걸 당하지 말자인데 뭘 돈 받고 이런 거를 준다는 얘기. 그리고 김 회장님은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거 당하는 얘기만 했지. 아니 박 선생이 너무 그 자신의 노하우를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아쉽네요. 서로 간의 매니저로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금융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었고 이번 주에는 또 우리 박 사장님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네, 분양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우선 얘기 나누기 앞서가지고 제가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김 회장님, 회장님이시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세요? 부동산이나? 있었죠. 있었죠. 네네. 다 날렸는데 뭘. 그럼 지금은 없고? 있어도 이제 내 명의로 안 하죠. 그럼 누구 명의로 하세요? 날릴까봐. 누구 명의로 하세요? 뭐 가족 명의로 해야지 전. 가족 명의로? 그렇죠. 그럼 증여세 이런 거 납부는 잘 하시고 계시고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은 어떠세요? 돈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수록 제 앞으로 재산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차명? 현재는 다 차명입니다. 그럼 본인 앞으로 된 집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 다인데 본인 명의로 집은 없는데 혹시 그러면 집을 아파트든 어든 분양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분양 받아본 적 없으세요? 네, 분양을 해봤지만 분양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은 어떠세요? 분양된 걸 나중에 샀죠. 누구나 다 집을 사면은 분양된 거 사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죠. 처음에 접수를 하고서 이렇게 나중에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살고 있는 집을 사기나 했지. 처음부터 뭐 새 집을 접수해가지고 받고 그런 거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박 사장님은 분양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분양을 해봤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 분양이라는 거는 네.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 분양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파트 분양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입니다. 아파트가 짓기 전에 분양을 하죠. 그러니까 다 지어놓은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질 거라는 계획 하에 이제 먼저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게 선분양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파트는 뭐 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플랜이 짜지면 시공사가 있을 거고 시행사가 있을 거고 그럼 시행사가 이제 분양팀을 선정을 합니다. 분양팀한테 돈을 받죠. 보증금이라는 것을 받고 분양 대행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법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플랜을 다 짜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는 아파트를 짓는 회사인 거고 그렇습니다. 시행사는 그 지어진 아파트를 파는 회사인 건가요? 아니죠. 이 시행사라는 건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한 플랜을 짜는 회사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아. 그리고 땅을 매입을 하면 그 땅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인허가의 과정 이런 것들을 모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행사가 큰 플랜을 짜는 회사인 거죠. 아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가정집을 진다고 하면은 이 건물을 지어주세요라고 해서 그 와서 인부해서 짓는 그런 사람들이 시공사고 그렇죠. 내가 시행사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고 시행사가 더 높은 거네요. 그렇죠. 시행사가 더 높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상 항상 시공사가 갑입니다. 어째서 그렇죠? 시공사의 능력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거든요. 집을 다 짓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는 집을 짓기 전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믿어야 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니까 야 계룡건설이 진대 그러면 사는 사람들도 다 계룡건설이 뭐 설마 부도나겠어? 집은 잘 짓겠지? 이런 생각으로 먼저 이제 집을 지어있지 않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룡이 진다고 하면 짓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가 갑인 거죠. 아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룡건설이 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큰 회사니까 사람들이 믿고 그거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데 뭐 계룡건설 이런 게 진다고 하면은 그렇죠. 저기 듣도 보도 못한 거니까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해서 인기가 없어서 오히려 못 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공사가 갑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행사가 일을 맡기는 거지만 시공사의 브랜드에 따라 가지고 뭐 포스코 아니면은 뭐 큰 SK 건설 이런 데면 더 훨씬 그렇습니다. 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군 업체 시공사죠. 그렇죠. 그런 업체들은 선택을 해서 시행사 중에서도 아무 시행사도 하고 거래를 안 하죠. 선택을 골라가 가지고서 이거 우리가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시행사는 일군한테 우리 걸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 미리 이제 분양 신청을 해서 인기가 많으면은 이제 경쟁 추첨 이런 것도 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청약 통장이 있으면 조금 더 순위가 앞당겨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첨이 되면 나는 일부 돈을 내고 그러면 시행사는 그 돈을 갖고 일단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돈을 이제 시공사한테 주는 거죠. 그럼 시공사가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계룡건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대전업체. 계룡건설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시행사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금 조달하려면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룡이라고 하면 얘들 뭐 이런 회사 처음인데 돈을 빌려줬다가는 이거 건물도 안 짓고 그냥 날라가면 어떡하냐 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근데 계룡건설이 들어가면 뭐 이 회사 탄탄하니까 그래 돈 빌려주자. 그래서 은행이 먼저 자금을 빌려주죠. 그 자금 갖고 이제 또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실제로 돈이 있어서 이것도 그럼 결국은 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짓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지어놓고 나중에 채우는. 그렇죠. 그런 걸 선분양 제도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상가 분양의 경우는 어떤가요? 상가 분양이 듣기로는 돈이 되게 많이 된다. 아파트 일반 분양보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과거의 얘기죠. 옛날 얘기죠.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 부동산에 그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대출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참 그 사기가 공공위원이 왔다 갔다 했죠. 네, 어찌됐든 상가가 돈이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나라는. 어째서 그런가요? 자, 보세요. 아파트 한 동을 짓고 똑같은 규모의 상가를 짓는다고 하면 건축비가 상가가 훨씬 더 싸죠. 왜 그렇죠? 상가는 들어갈 게 별로 없죠. 다 공실이죠. 이렇게 쫙.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에 뭐 빌트인이 뭐니 칸막이도 많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상가는 그냥 통으로 공터만 딱딱 해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 건축비가 쌉니다. 기본적으로 뭐 많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두 번째
상가의 토지가 비싸다 보고 상가를 질 수 있는 토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나. 상업지역이나 제2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럼 상업지역은 일단 땅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당연히 비쌀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비쌀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다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가 금액을 좀 많이 올려도 당연히 비싼 거지. 상가는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좀 비싸게 팔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상가가 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상가, 부동산 뭐 분양 임대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박 선생이 예. 그 부동산에 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사기친 거를 그 사례를 한번 예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또 제가 직접 사기를 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회장님? 예, 그래요. 김 회장님이 지금 진행을 하시니까 한번 진행을 맡겨보도록 하죠. 네. 사기친 거 좀 얘기 좀 해줘요. 아, 저는 제가 사기친 건 없고요. 남들이. 아이고, 회장님도 사기 많이 치시잖아요. 아니, 치신 거 많이 보셨잖아요.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당한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상가는 우리나라는 주택에 관련돼서는 그 안전장치들이 참 많죠. 법률들이. 특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쪽으로는 좀 법률이 좀 많이 강한데 상가 쪽은 사실 그렇게 법률이 강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그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장사하는 곳보다는 좀 법이 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모든 건물에는 법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그래서 주거용은 좀 법률이 많이 셉니다. 왜냐하면 이 서민들이 많이 뭐 당연히 의식주인데 그렇죠. 기본권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업무용 특히 우리가 말하는 수익형 상가 뭐 수익형 무슨 오피스텔 뭐 수익형 하여튼 수익형이 들어가는 그 건물들은 분양 제도도 없고 그냥 갑과 을이 이 상가 마음에 드니까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는 거니까 네. 뭐 2중 계약을 할 수도 있고 3중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가도 짓기 전에 분양을 하거든요. 뭐 돈만 다 받고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뭐 많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분양 관련해서는 어떤 종류의 사기들이 있나요? 분양 관련은 가장 큰 사기 중에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2010년도에 분양을 또 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아 진짜요? 예. 네네. 뉴욕이 아니라. 네, 서울이죠. 네네. 서울 서초동에서 분양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사기를 당한 곳이었죠. 박 사장님도 사기를 당했어요? 네. 이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 건물을 시행했던 사람이 대전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만났는데 저도 대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금방 친해졌죠. 아, 그러니까 서울의 서초동의 어떤 건물의 시행사 대표가 대전 분인데 본인도 대전 사람이고 친해졌다. 네, 금방 친해졌죠. 아유, 형 동생 하면서. 형 동생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입지도 좋고 그래서 상가 1층 상가를 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45개짜리를. 1층에 45개 점포를 본인이 네, 통으로 네. 돈이 많으셨나 봐요. 아니죠. 이제 분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45개를 본인이 샀다는 게 아니라 그거 분양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그래서 계약금을 넣었죠. 아, 그러니까 그 계약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분양을 나한테 일거리를 주시오라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네네네. 예, 위탁이라고 하죠. 네네. 위탁. 전문 용어로 위탁. 위탁. 네네. 계약을 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 줬어요? 보증금은? 3억 계약금은? 줬죠. 아, 3억. 네. 계약금을 3억을 걸고 뭐 신탁 소유니까 안심을 하고 들어가서 분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토마토 저축은행이 주채권 은행이었어요. 그 시행사에. 네, 시행사에. 네. 저축은행이면 어떠냐? 뭐 내가 이자 내는 것도 아니고 난 열심히 팔아서 돈만 벌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약을 다 쳤습니다. 계약금도 다 받고. 45개 분양이 다 끝났다는 거죠? 아니요, 이제 다는 못했죠.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네네.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아, 네. 토마토 저축은행이.
그래서 뭐 부도났어도 신탁 소유니까 별 문제 없거니 하고 또 분양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건물에 압류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아, 네. 야, 이게 신탁 소유인데 어떻게 압류딱지가 붙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저한테 분양 받았던 사람들이 저를 다 고소를 했죠. 이거 분양 사기다. 아, 근데 그 중에 잔금을 치른 사람들은 등기 이전을 해줬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미 등기 이전이 됐기 때문에 나한테 뭐 소송 걸 이유는 없고. 그분들 거는 그러니까 소유가 넘어갔기 때문에 압류딱지가 안 붙는 거고. 그렇죠. 아,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 뭐 중도금 1차, 2차, 뭐 잔금을 내지 않으시는 하여튼 모든 분들. 그러니까 완납하신 분들은 등기를 이전해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딱지가 안 붙는데. 그렇죠. 완납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안 넘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딱지가 붙었다. 네. 그래서 이게 신탁 소유의 건물인데 어떻게 딱지가 붙냐? 개인 소유도 아닌데 의아해서 신탁사를 갔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처음 하는 거지만 신탁 원부란 게 있어요. 신탁 원부란 게 뭐냐면 시행사와 네. 저축은행과 신탁사가 3자가 계약을 합니다. 이거 시행사가 이렇게 해서 지은 건물이지만 이걸로 대출을 받겠다. 그러면 은행이 당연히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토지 건물에다 담보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신탁 원부에다가 설정을 하고 근저당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신탁사라는 거는 제가 좀 바보 같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신탁사가 뭐죠? 우리나라는 신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우리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시행사, 뭐 시공사,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짓던 건물들이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시행사가 부도난다는 건 시행사가 자기 돈만 갖고 일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아까도 공사 지으려면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짓고 분양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은행빚 갚고 남는 돈이 수익금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부도가 나면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네. 돈을 빌려준 기관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신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안전하게 완성되기 위해서 네. 신탁사를 이제 운영을 한다. 예, 신탁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부동산 신탁 회사에 한국토지신탁 뭐 이런 그런 거. 거죠. 예. 우리나라는 신탁사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신탁이라고 얘기하면 한국토지신탁에 땅이나 건물을 한국토지신탁 쪽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겁니다. 뭐 신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뭐 그런 것들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등기 이전, 그러니까 소유주가 신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시행사의 빚이 났을 때 그 건물의 소유주는 신탁사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네, 네. 내가 아무리 빚을 졌어도 이 건물은 살아서 다수의 피해자가 입으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신탁에다 등기 이전을 해라. 자, 그러니까 시행사가 건물 주인인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면 그 건물에 딱지를 붙여야 되지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사한테 명의를 등기를 준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부도가 나도 신탁사가 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붙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이 분양한 건물은 신탁 소유였는데 네, 붙었다. 네.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탁이 등기 이전을 다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3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습니다. 시행사, 뭐 은행, 신탁사.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계약서란 걸 만듭니다. 네. 근데 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겁니다. 아, 그 빌려 가능해요, 그게? 네, 그게 또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어. 저도 처음 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 아, 그래서 그걸 갖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압류가 붙는 거예요? 네. 근데 은행이 부도가 안 났으면 붙질 않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은행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던 그럼 거죠, 은행에. 은행의 피해자들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위해서 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 건물에 압류를 붙였다. 그렇습니다. 은행이 네. 부도가 안 났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네네. 토마토저축은행도 뭐 1억, 10억 예금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네. 그럼 나머지 재산을 또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수의 피해자들도. 네네. 그 사람들이 토마토 상호저축은행에 모든 재산에 압류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런데 신탁원부에 토마토 상호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준 겁니다. 아. 저는 그래서 이제 신탁원부를 보기 전에는 믿질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경찰서에서 한 6개월을 살았습니다. 복역했어요? 아니죠. 저도 이제 저는 그 상황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다. 저도 조사받으러. 피해죠. 예, 조사받으러 계속 저를 피의자를 고소를 계속 하는 거죠. 이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이상 없다며. 그래서 네, 나중에 그렇죠. 안 붙었으니까 사기다. 사기다. 음. 경찰서 가서 저도 이런지를 몰랐다. 그래서 그때 연락을 끊고서 안 보였구만. 아닙니다. 어쩐지. 그때 돈 잘 벌을 때 제가 여기 사회자 만나러 왔었습니다. 은갈치 양복 입고. 네, 맞습니다. 네. 나한테는 안 오고 지 둘만 만났구만. 일단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아픔을 겪고서 오늘날에 박 선생이 있는 거네요. 제가 그래서 그죠? 그때 제가 제 자신이 업그레이드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그건 무혐의 받았나요? 저는 무혐의 받았지만 네. 어찌됐든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러면은 그 분양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피해를 봤죠. 찾을 수가 없죠, 돈을. 음. 왜냐하면 1순위권자가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채권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분양 사기입니다. 저는 물론 저도 피해자지만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분들께 어떤 그래도 이제 물질적이나 아니면은 도의적 보상이나 뭐 이런 건 좀 하셨나요, 혹시? 저도 피해자인데 무슨 도의적 피해? 그 돈 하나도 못 버셨어요. 그래서 손해 봤어요? 손해 봤죠. 어떻게 손해를 봤죠? 일단 계약금 저도 계약금 거는 게 3억 원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제가 다 팔아서 남는 이익금으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다 팔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래도 저는 제 원금은 찾았습니다. 그래도 얼마 수익을 예상하고 그 사업에 뛰어들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한 50억 정도 예상 수익을 보고 들어갔던 겁니다. 50억? 네. 그러면은 그 45개의 상가를 분양을 하면은 50억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잘 됐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도 한 칸당 1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건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제조원가가 100원이다. 네네. 100원이다. 그럼 100원짜리를 최소한 1억 100원으로 팔아야 그쵸? 그렇게 해야 45억을 버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이라는 수익이 그걸 팔기 위한 내 노동의 가치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는 뭐 제가 만들어 온 구조는 아니니까. 근데 뭐 구체적으로 그때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그 당시에 주변에 시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가 시세. 1층에. 그러면 그 1층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자님 말씀대로 원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이 흔히 뭐 아니면 도고 잘 되면 대박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군요. 조금 그런 시행을 한다거나 분양을 한다는 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사기였던, 그러니까 분양 사기였던 이유는 사실은 그러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탁 원부의 그 계약이 체결돼 있는 그런 거를 감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런 리스크를 감춘 상태에서 일을 벌렸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야기하고 누군가 이익을 취했고 그래서 사기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특이 케이스인데 왜 네. 특이 케이스냐면 사실은 신탁원부라는 걸 가지고 은행들이 돈을 다 빌려줍니다. 근데 은행이 부도가 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크지 않죠. 그래서 신탁원부에 기재를 하고 돈을 빌려줘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은행이 부도 나니까 이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제도를 만들어놔서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또한 은행이 부도 나면 아무런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고 별개로 부동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기가 행행하는 거는 저도 그때 분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1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잔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양쪽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하고 계약을 하고 아, 그러니까 101호를 누가 A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잔금 안 줄 수도 있으니까 B한테도 계약금을 받는 겁니다. 네네. 양쪽으로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잠수를 한다, 뭐 어디 도망간다, 아. 그러면 명백한 사기고. 아까 몇 명한테 계약금 받아서 마치 당신의 집이 곧 될 거예요 한 다음에 그 돈 들고 날른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나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네. 뭐 많지는 않지만은 덜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아파트도 그 철저하게 그 검증을 하고서 계약한다고 하고서 바로 그럼 그 계약 날에 계약 그 전날에나 임박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요. 아, 이 집이 지금 소유가 어떻게 돼 있고, 근데 그 바로 전날에 밤중에 띄고 가도 바로 직전에 그 부동산에 있는 사기 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이에 또 딴 사람한테 그걸 또 계약금을 받아요. 예, 그래서 양쪽에 받아가지고서 그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덜어 있죠. 그거는 진짜 꼼꼼하게 안 살펴보면은 당하기 쉽겠네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 그건. 방법은 있지 않아요? 그 사이 틈을 아주 그냥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그 소유자한테 직접 연락을 취해 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계약을 할 그것까지는 거고. 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소유였을 때 얘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탁 소유는 네. 그건 뭐 물론 신탁 계약서는 신탁사에서 계약서를 하나만 내보냅니다. 2중, 3중 계약을 할까봐.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탁사랑 좀 잘 알아요. 야, 그 계약서 쓰다가 우리가 좀 잘못 썼다.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찢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줘라. 네네. 그럼 꺼내줍니다. 그럼 A하고도 계약을 하고 B하고도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A가 이제 예를 들어 잔금을 안 쳐. 그럼 그건 A의 과실인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내가 먹고. 네, 먹고. 근데 뭐 A가 잔금 치러 갖고 왔어. 네. 그럼 이제 B 거 다시 돌려주는 거죠. 야, 이만저만 사정을 해서 신탁사에서 분양을 못 하게. 위약금에서 2배로 물어줘야 되지 않나요? 신탁 원부에 계약을 할 때 상가는요. 중도 해지가 있습니다. 그 분양사든 시행사든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질 않습니다. 잔금이 들어오기니까 이제 계약금을 반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거는 개인 간 사인 간의 거래지 신탁 간의 거래는 뭐 계약을 했는데 뭐 내가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고 해서 2배의 위약금을 물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박 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왕왕 있겠네요. 왕왕 있습니다. 뭐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지만 뭐 동대문에 그 굉장히 큰 상가 엄청나죠. 두타. 뭐 두타 옆에 있었던. 네네. 밀레오렌가? 이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3명, 4명씩 분양하고 엄청나게 큰 돈 받아서 뭐 사라지고.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양할 때 보호 제도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고 꼼꼼히 본다고 해가지고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신탁에다 꾸준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예 계약서를 쓸 때 신탁 가서 그 담당자 앞에서 쓰면 되겠네요. 신탁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신탁사는. 그러면은 그런 사기를 예방하려면은 신탁사에 끊임없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네, 전화를 해서 신탁의 계약서를 갖고 오면 신탁 계약서에 번호가 있습니다. 네네. 일련 번호처럼. 네,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네, 일련 번호 불러주고 나 계약을 한 사람인데 이 계약서가 맞냐 그러면 일련 번호만 불러주면 오케이 그 계약서 맞다. 근데 내가 찢었다. 그거 파기하고 다른 일련 번호로 계약서가 나갔다.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확인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겠네요. 그러면 좋죠. 근데 뭐 열이면 열이 확인을 안 합니다. 제가 본 지금까지의 청취자분들 꼭 확인하십시오. 네,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그거 꼭 확인하시고 또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그 주택 조합 아파트 네네. 팰리스 타워라는 거에 관련해 사기 분양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를 진다고 분양한다고 광고를 한 다음에 한 1,177명을 이렇게 유도해서 홍보관으로 데려와서 조합을 가입시키고 그다음에 90% 이상의 토지 이용 동의서를 확보한 것처럼 속여서
440억 정도를 편취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는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이제 공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아파트란 건 뭐냐면 이제 노후주택들이 있어요. 네, 오래된 것들. 네, 노후주택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 한 가구 수가 한 뭐 500가구 산다고 칩시다. 네. 야, 우리 개발하자. 야, 이거 너무 500가구의 주민들이. 예, 주민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가서 500가구를 다 만나는 겁니다. 이게 또 이런 집에서 살지 말고 우리 이제 새 집 짓고 살자. 그래서 500명을 다 설득을 하고 다니는 거죠. 네. 동의서를 받습니다. 개발을 하겠다라고. 아. 그래서 그 500명이 참여를 하면 조합이 되는 겁니다. 아,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발에 찬성하고 참여하겠다라는 어떤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조합을 만든다. 설립을 하는 거죠. 주택 네네. 조합,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다수의 그 500명에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를 떠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0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들어가 가지고 야, 이거 400명 찬성 받았다. 그리고 토지 납부하기로 했고 그러면 인허가를 내줍니다. 시에서. 오케이, 줘라. 그럼 개발 계획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500명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지면 한 2,000세대 나온다고 칩시다. 지금 네, 아까 네. 있는 거. 나머지 그럼 1,5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으니까. 남으니까. 그 조합원들이 살 집들은 다 배정하고 남는 거. 그렇죠. 네네. 그래야 공사비부터 그 돈을 다 어디서 조달합니까? 500명이 출자를 해서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자기 땅만 내놓은 거지 돈은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건설사는 한 2,000세대는 져야 1,500세대 가지고 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 다 짓고 팔고 수익을 남기는 거고 조합인 사람들한테는 더 저렴한 가격에 주는. 아.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제 야, 우리가 여기 500명에서 400명 아까 90% 가셨나요? 그럼 450명 네네. 동의서를 다 받았고 땅도 출자하기로 다 받았다. 조합이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고. 아, 그러니까 사실은 동의를 안 받은 건데 받았다라고. 그렇죠. 가라로 서류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는 겁니다. 니들도 가입해서 받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이해가 갔어요. 네, 니들도 이제 조합으로 참여를 해라. 그러면 일반 분양분보다 싸게 줄게. 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아파트를 진다고 하면 여기 공무원 많대요,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 아파트를 지면 공무원한테는 좀 싸게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근데 그걸 공무원한테만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은 좀 비싸게 주는 거죠. 둔산동 샘머리 아파트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공무원들 많이 들어가고. 예. 근데 공무원들이 사서 팔고 나오면서 차익을 남기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좀 싸게 샀기 때문에 조합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터전에 땅을 담보로 줬고 집을 허물어서 아파트를 지라고 한 거니까 당연히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는 거죠, 조합에서. 대신 일반 분양분은 비싸게 파는 거고. 그런데 너 조합에 가입해라. 그럼 내 조합에 분양하는 돈으로 줄게. 아, 원래는 조합원 자격이 사실은 좀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원주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특혜를 줄 테니까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조합원한테 평당 100만 원에 분양할 건데 일반 분양은 평당 200만 원에 할 거다. 근데 너 조합에 가입하면 내가 평당 100만 원에 너한테 분양을 할게. 오! 싸네! 그리고 돈을 쏘는 거죠. 네네네. 그런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 44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김 회장님은 혹시 이런 거 투자권 있으면은 생각 없으세요? 누가 조합 가입해서 싸게 사라 이런 거 있으면?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잘 알아보고서 사죠. 그리고 요새는 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전에는 각자 그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장 선출해 가지고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데 워낙 많은 사고가 나다 보니까 흔히 그 조합장이 한번 딱 되면은 거의 감옥 가는 게 정설로 그렇게
얘기가 돼요. 아,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돈을 받으니까 뒤로. 그래가지고 조합장 되면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감옥 갔다 와야지 이 일이 된다 하는 게 정설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요새는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박 선생님 말씀하신 신탁 회사에다가 그 일을 맡깁니다. 맡겨가지고서 대신 수수료나 그런 비용은 거다가 좀 더 올라가죠. 대신 일이 확실하니까 더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해서 부동산 신탁에다가 그 조합 그 일을 맡겨가지고서 일을 추진하는 게 요새는 조금씩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어렵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사실 재산이나 투자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공간인데 그게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로서 투자 개념으로 가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좀 달리하는 그런 철학에 대해서 한번 좀 공감대를 갖고 논의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가 아닌가.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렌탈 개념, 그런 월세 내고서 그냥 임시 살다가 딴 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의식이 많이 돼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 소유 개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우리부터 실천하면 생기지 않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친구가 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 도안에 생긴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했는데 거기 이제 놀러 갔어요. 집들이 한다고. 집 되게 새로 지었으니까 새 거고. 주변 경관도 좋고. 옛날하고는 네. 근데 차원이 달리죠. 또 하나 물어보니까, 그, 보증금도 200 얼마인가 내고, 월 사용료도 10 얼마인가? 뭐 관리비 포함해서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말이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데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대요. 빈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집이라는 게 정말 주거 공간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동네에 비싸게 사가지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개념보다 내가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과도한 돈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앞으로 주택 청약 통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줄 때 꼭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청약 통장이 있으면은 공공임대주택을 배정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하고 거의 뭐 확률적으로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집을 하나 꼭 나중에 물려줘야지라는 생각보다 그런 주거 공간에 대한 길을 좀 열어줘야지라는 거 바꾸니까 좀 뭐랄까 저 스스로조차도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그 주거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야.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박 선생 같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 설당이 없는데 개가 천선해야죠. 설당이 아니 업그레이드 해야죠. 아니요. 이게 그래서 이 신종 수법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추 지나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마칠 시간인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방송되었던 우리 사기와의 전쟁이 우리 사기 전문가 박 사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소재가 고갈이 돼가지고 사기 소재가 고갈이 돼서 아무래도 그 좀 방송 횟수를 줄여야 될 것 같다고 그 사기 분야하고 수법은 되게 무궁무진한데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런 수법들은 이에 발맞춰서 청취자분들에게 보다 업데이트된 사기 정보를 드리고자 연구의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이제 매주 하는 거에서 월 단위로 이제 바꿀 예정이고요. 또 우리가 방송 나가는 채널은 아는 것입니다. 교양 채널로 변경을 해서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주 이제 우리 사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월간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방송하시면서 느끼셨던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 네. 이 방송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까 나의 노하우를 다 밝히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세상
아주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것들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는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네. 근데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니까 더 재미있는, 더 기발한 사기 수법을 개발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시고요. 청취자분들 절대 이거 따라하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때 기절, 그 교통사고 기절 관련해서 써먹는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우리 김 회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물론 뭐 제가 경험한 것을 한 50분의 1 정도 정도를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차후에는 조금씩 더 많은 얘기를 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참 매주마다 뵙게 돼가지고, 두 분하고 이런 시간을 짧게나마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최근에 그 영화가 쇠팔이라는 영화가 나왔대요. 쇠팔이요? 예. 그 영화가 뭐냐면은, 이 쇠팔이가 뭐냐, 그 동물들 다니면서 피 빨아먹고, 그런 그 팔인데, 시대의 사기범, 조이팔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래요. 네, 그게 영화 제목이 쇠팔인데, 거기 특이하게 거기서 조이팔한테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본 서민들이 한 200명인가 300명인가 나와서 거기서 그 영화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은 착고가 인생에서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쇠팔이란 영화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뵐 때는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된 사기수법을 가지고 청취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늘 뭔일 이슈 2부에서는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정책실장과 함께 대전광시 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체제의 3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